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내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연휴에도 1,700명대 확진자가 이제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연휴 기간에 이제 친척, 지인 접촉도 꽤 있었을 텐데요. 이 영향은 언제쯤부터 나타난다고 보면 될까요? 그동안 우리 많이 배워서 알듯이 이제 어떤 효과를 보려면은 시작 시점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잠복기가 평균 한 4일, 그다음에 그때 나타났을 때 증상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이제 역학조사에서 대상이 됐을 때 검사라면 이틀에서 3일 후에 자기가 이제 결국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 늦으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요. 연휴가 이번에 길었으니까 첫날부터 계산하면 뭐 당장 내일 모레라도 조금 숫자가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주가 지날 때까지 큰 탈이 없으면 추석 연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석 연휴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또 이동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또 QR코드 이동량 분석 결과 최근에 이제 오후 9시 이후, 그러니까 저녁 9시 이후에 이동량도 좀 많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광복절 연휴 앞두고 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여행 가고 이런 점이랑 이번에 이제 추석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런 부분 좀 같이 이동량이 늘더라도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동량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동을 해서 동일한 사람들끼리 여러 군데 이동을 하는 것보다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동,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량 단순 조사에는 그런 게 나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서 오랫동안 접촉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동량이 단순히 늘고 줄고는 정확하게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정부 예상은 20일쯤에 2,300명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이었는데요. 백신 접종률 올라가는 거는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또 이동량이 늘어난 이런 부분은 또 우려되는 부분이라서요.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졌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비수도권의 감염이 늘었을 수가 있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정 내에 머무르는 횟수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출근도 안 하죠. 그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긴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약속은 사실은 추석 연휴 때는 안 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확산 효과가 있고 한쪽은 오히려 바이러스가 조금 각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머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수칙을 잘 지키고 뭐 정부가 권했던 거 다 하시고 없어도 크게 이탈이 없었다면 추석 연휴로 인한 그걸로 인해서 대규모 환자 발생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되려면 지금 뭐 연휴가 끝나고 또 사람들의 이제 수칙, 방역 수칙 관련 내용도 좀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뭐 정부는 지금 적극적인 진단 검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더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감을 진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독감 증상이 있어서 오면은 그 자리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한 걸 해서 한 20분 기다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즉시 먹는 약을 투여하고 뭐 필요하면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코로나는 PCR 검사 때문에 사실 시간이 하루 이상 걸리는 게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빨리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가 나온 게 없고,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결국은 검사를 최대한 많이 해서, 또 특히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숨지 말고 검사를 많이 해서 나오면은 스스로 격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병이 이렇게 크게 많이 번져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무증상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증상이 있어서 적당히 숨기고 또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에 여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거의 뭐 100만 개도 가능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보통 뭐 15만, 20만 이렇게 많이 할 때는 하는 거기 때문에 여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일반 정부나 지자체 여력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선별 진료소를 좀 차려드리고 검사를 수시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면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요. 가정 모임이 8인까지였었는데 이게 오늘 종료가 되고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6명까지만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추석 방역 대책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칙이 조금 복잡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방역 지침 내놓을 때 조금 현장에서 혼란 막기 위해서 조금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같이 이걸 자료를 매일 보는 사람도 어떤 때는 예. 방송 전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미리 한번 보고 들어와야 될 텐데 좀 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과연 이번 추석에 한 집에 8명까지 모이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집안에서 지켰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예. 어린아이들 방법은 포함 없으니까요. 8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웬만한 가족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날짜를 두고 모여야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녁 시간 그러니까 6명까지 백신 4명을 맞고 허용을 하는 것은 집하고 식당하고 카페입니다. 다른 데는 네. 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만 좀 명심을 하시고 웬만한 데서는 저녁 6시 이후에 4단계인 그 수도권 지역은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백신 접종자 2명 포함해서 4명은 집, 카페, 식당이다. 이렇게 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지만 좀 뭐 방역 수칙 말씀 아까 해주셨지만 좀 복잡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심코 어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간명하게 그러니까 항상 뭐 고민하는 게 또 그렇다고 너무 일원화를 하면 어떤 지역은 또 상황이 좀 괜찮으니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좀 어떻게 더 좀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좀 개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좀 다른 데다 조금씩 응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거의 매일 그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그 보도 참고 자료에 보면 뒤에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질의응답을 보면 와 정말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일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딱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단순화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반영해 볼 때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제일 우리 생활에 제일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업소에 따라서 어저께 제가 어디 갔더니 입구에다가 우리 집은 1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라고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창 밖에다가.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업자로서는 그 운영자로서는 굉장히 그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들어간 사람들도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숫자가 많으면 자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관심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냐입니다. 그래야지 친구들끼리 자꾸 모이고 싶은데 이제 숫자가 제한이 되니까 당분간은 즉 2차 접종 완료, 접종 완료자가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한 70%가 될 때까지는 그냥 서로 잘 못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뭐 변수도 많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하기는 어렵고 아주 기본적인 수칙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리고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통계만 보면 10명 중 1명은 지금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델타 변이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가 처음에 델타 오기 전에 1차 접종 완료만 해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게 증명이 됐었는데요. 예. 델타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1차 접종 완료율이 70%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발생이 줄질 않잖아요. 결국은 2차 접종 완료자가 충분히 되어야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돌파라고 너무 뭐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예. 90%짜리 그 효능을 갖고 있는 백신은 100명 중에 90명만 막아주고 10명은 못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돌파는 10%에서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사실은 돌파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타나는 숫자가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죠.
지금 백신별로 보면 얀센 백신이 뭐 물론 이제 0.16%냐 아니면 0.00 몇 %냐 뭐 이 정도 차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현재 돌파 감염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얀센 백신 자체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얀센 백신 주로 맞은 게 이제 30대 남성, 뭐 40대 남성들인데 외부 활동이 많고 해서 그런지 좀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두 번째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30대들이 많이 맞고 좀 안심하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암만 내가 항체가 많더라도 바이러스에 들어오는 양이 워낙 많으면 예. 질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 오늘 한번 바이러스를 받았을 때는 막을 수 있지만 내일 또 받고 모레 또 받고 계속 그렇게 받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얀센은 사실은 처음부터 2차 접종을 생각하고 만든 백신이에요. 근데 워낙 급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하고 이제 시작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논문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얀센 한 번 맞고 2달째 맞으니까 항체 그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예방률이 90%가 넘더라. 이제 예.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얀센은 아마 앞으로는 2달 뒤에 한 번 더 예. 맞는 거고 이미 이제 30대들은 2달이 넘었죠. 예.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얀센에서 또 하나 연구를 더 냈는데 6개월 뒤에 했더니 또 항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얀센 맞은 분들은 6개월 차 혹은 맞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2개월 차에 한 번 더 부스터를 놓는 건데 이제 약간 이런 2차 접종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얀센? 예, 네. 그건 부스터라기보다는 2차 접종. 왜냐하면 아스트라도 2차 2번 접종을 하고요. 네.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인 그 소련의 그 스푸트닉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중국 쪽 백신들 다 2번 백신을 맞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이 벡터 백신은 2번을 맞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개발사에서 그러니까 얀센 백신 추가 접종 시에 이제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얀센은 꼭 얀센으로 맞아야 될지 아니면 화이자나 뭐 모더나 이런 걸 맞아도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근거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스트라는 운 좋게도 화이자를 놓을 때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서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얀센 후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맞아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네. 아스트라 화이자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얀센은 똑같은 아데노 바이러스에 이제 약간만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2차로 mRNA 백신이 들어가도 별 탈도 없을 뿐더러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 그냥 저의 추정입니다. 예. 앞으로 뭐 관련해서 정부가 지침을 줄 테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변이도 확산하고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백신 접종 효과는 뭐 분명한 것으로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접종률 높이려고 미접종자들에게 추가 접종 기회 주긴 했는데 자, 아직 뭐 예약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백신을 꼭 맞아야지 우리나라가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난다는 좀 애국심에 좀 호소를 해야 될 거고요. 애국심. 네. 예. 그다음에는 내가 맞아야 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난 뭐 혼자 살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지만 부모님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당근을 좀 드리면 좋겠죠. 백신 혜택을 좀 드리면 좋겠고요. 지금 백신을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카나다에서도 이제는 백신 패스포트를 만들어서 그게 완료가 돼야지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가 완성되면 2차 접종까지 그러면 그런 데를 만들어서 그들만 조금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또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야구 볼 때 좀 이게 야외에서 좀 백신 전용석을 만들어서 편하게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젊은 층들이 스포츠를 위해서라도 조금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자 말씀하시는 동안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없다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전 한 차례에서 이제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한편 최근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이 완료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지난주에 비해서 감소하였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신규 환자는 367만 명으로 전주 400만 명에 비해서 낮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미주 지역의 경우 주간 신규 발생 전체의 38%를 미주 지역이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6개 지역 중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간 신규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주 지역의 미국입니다. 이전 주 대비 발생이 소폭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17.6% 증가하여 사망자 규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환자가 많은 지역은 유럽이며 전 세계 신규 발생의 3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소속돼 있는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특별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전 주 대비로 주간 발생이 무려 108%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하였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도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253명이며 미국이 3,074명, 영국은 2,991명, 일본은 325명, 이스라엘이 6,083명 등입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상황이며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이 39명, 영국이 14.8명, 프랑스가 6.4명, 일본이 3.3명 등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그리고 환자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국내 mRNA 백신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 9월 14일 제3차 mRNA 백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처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 신속한 mRNA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개발 중인 백신 중 합성 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 중이고 4종이 임상 2상에 그리고 3종이 임상 1상 시험 중입니다. mRNA 백신은 국내에서 2종이 일상 임상 시험에 진입하였고 이들 백신들의 임상 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하여 후보물질 개발 그리고 임상평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RNA 백신 원 부자재로 사용되는 캐핑 효소 또한 지질 나노 입자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분양 현황과 관련해서는 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되었고 이 중에는 진단기술 개발용이 59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가 461건입니다. 이들 병원체를 분양하고 있는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 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을 보면 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는 150개 병원에 15,883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레그단비맙은 현재까지 113개 병원 15,495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 결과입니다.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1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신고 사례 총 2,440건 중 303건이 인과성을 인정받았고 38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개최된 제31차 회의에서는 신규 177건 및 재심 1건을 심의하였고 이 중 아나필락시스 27건이 인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증 2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제31차 회의에 제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신고 사례 46건의 평균 연령은 64.0세였고 이 중에서 38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1건, 화이자 20건, 모더나 2건, 얀센 1건, 교차 접종 2건이었습니다. 중증 신고 사례 56건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고 이 중 43건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현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10.9일이었으며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6건, 화이자 25건, 모더나 2건, 얀센 1건, 교차 접종 2건이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 또 접종 요원과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 희생,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중증 환자 규모는 안정적입니다. 세계 상황을 보면 세 번째 범유행이 완연한 하강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의 총 접종이 60억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주요 변이의 출현은 없습니다. 항바이러스 기전을 가진 경구용 치료제 임상 시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인 국가들이 모두 다 유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망률은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리두기,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의 준수는 출발은 자기 방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타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 잦은 검사와 외출 자제, 특별히 백신 접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보면 착용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타인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얼굴을 되도록 스스로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거리두기 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입니다. 즉, 마스크 하나에도 자기 방어와 타인 보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위 리빙 위드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은 과학이고 근거에 기반하지만
참여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연대, 협력,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준비될 방안들도 결국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달려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까지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참여와 이타심을 보여주셨기에 앞으로도 백신 접종 그리고 달라진 일상의 회복 과정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유행 억제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네, 방역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지금 나온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교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가족이 보호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작은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이전까지는 2주간 자가격리가 이제 원칙이었는데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무증상일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어요. 네, 우리가 그게 이제 가야 될 길이라고 예. 보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필이면 지금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코로나는 어차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그렇지만 그 병이 또 도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안전해. 그리고 밀접 접촉자라도 나는 격리 안 당해도 돼. 이제 이런 거가 아마 큰 혜택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4분기 접종 세부 계획 다음 주 발표될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임신부 그리고 12에서 17세 이제 소아청소년 포함하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자, 이 가운데 특히 12에서 17세 이제 접종 어떻게 할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뭐 각국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 좀 어떠십니까? 예, 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우선 16, 17세는 우리나라에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 17세는. 예, 그 이유는 화이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식약처에서 동시에 허가를 해준 거고요. 16세부터.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FDA에서 공식 승인을 한 연령이 16에서 17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꼭 미국을 따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한 거기 때문에 우린 가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12에서 15세는 저는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문제 때문입니다. 효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자랄 나이, 세포 분열이 왕성한 그 나이에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백신을 그냥 다 단체로 놓는 것이 맞겠느냐. 그중에서 특별히 건강 취약층인 뭐 면역 억제라든지 정말 어떤 장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런 연령층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제조사의 국가인 거기에서 12세, 15세도 공식 허가를 낸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16에서 17세는 맞아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12에서 15세는 이게 세포 분열이 왕성한 나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이 발표될 테니까 이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